엊그제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올해 1인당 GDP 전망치가 37,412달러로 나왔어요. 대만은 얼마냐? 42,103달러입니다. 격차가 무려 4,691달러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22년입니다. 200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었던 대만한테 작년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는데 올해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MF는 이 격차가 2027년 5,880달러, 2028년 6,881달러, 2030년에는 9,073달러까지 확대되고 5년 뒤인 2031년에는 10,000달러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솔직히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뉴스를 다루는 대부분의 언론이나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설명하는 방식이 거의 다 똑같아요. TSMC가 잘 나가니까 대만이 올라간 거다. 골드만삭스든 모건스탠리든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대만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한 줄 요약을 내놓거든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회사고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5% 증가해요. 매출도 133조 원으로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를 넘겼고 분기 영업이익 50조도 처음으로 돌파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도 반도체로 역대급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왜 1인당 GDP는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겁니까? TSMC 하나가 잘 나간다고 나라 전체가 올라가는 거라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찍는 한국은 도대체 왜 안 올라가는 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의문에 대해서 제가 똑바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TSMC가 잘 나가서 대만이 올라간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과 대만이라는 두 나라의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여러분의 월급과 자산과 일자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GDP라는 숫자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가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쟁점부터 짚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인당 GDP 역전은 사실상 환율 착시다. 원화가 약세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한국이 낮게 나오는 거지 실제 생활 수준이 떨어진 건 아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GDP가 쪼그라들어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만의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을 보세요. 8.63%입니다. 15년 만에 최고치에. 한국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만 8.63%, 한국 1.0%예요. 이건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 성장률이라는 건 물가 변동을 전부 제거하고 순수하게 경제가 얼마나 커졌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환율 탓으로 돌리기엔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체중계가 약간 오차가 있어서 1kg 정도 덜 나오는 거랑 실제로 근육이 10kg가 빠진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는 체중계 오차 문제가 아니라 체중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올해 전망도 비슷합니다. IMF가 올해 대만 성장률을 5.2%로 잡았고 한국은 겨우 1%대예요. 성장률 격차가 4배 이상 나는데 이걸 환율 탓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궁색한 변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핵심적인 두 번째 쟁점이 나옵니다. 왜 대만은 8%대로 성장하는데 한국은 1%대에 갇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TSMC와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일부 증권맨들이 삼성도 반도체로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말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번 분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TSMC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아셔야 됩니다. TSMC는 파운드리, 쉽게 말해서 남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전문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애플의 아이폰 칩, AMD의 프로세서, 퀄컴의 모바일 칩,
이런 것들을 전부 TSMC 공장에서 찍어내요. 이번 1분기 TSMC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약 3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순이익은 58% 폭증해서 약 18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66.2%예요.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이죠. 하면 3분의 2가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30% 이상 상향 조정까지 했어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394억에서 402억 달러 사이로 잡으면서 AI 칩 수요가 생산 능력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TSM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관으로 비유를 하면 TSMC는 정수장이에요. 전 세계의 AI라는 물이 전부 이 정수장을 거쳐야만 하니까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핵심은 메모리예요.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것들이죠. 메모리는 본질적으로 시세에 따라 오르내리는 원자재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서버 수요 덕에 메모리 가격이 역대급으로 좋지만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가격이 꺾이면 실적이 확 빠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하겠죠. 삼성도 파운드리 하고 있지 않느냐? 3나노 공정도 개발했고 2나노도 준비 중인데. 맞습니다.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 점유율 숫자를 보면 현실이 냉정하게 보입니다. 올해 3월에 나온 자료 기준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점유율이 작년 기준 69.9%입니다. 70%에 육박해요. 삼성은 7.2% 수준이에요. 거의 10배 가까운 격차가 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양사 간 점유율 격차가 2024년 55%포인트에서 2025년 62.7%포인트로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의 최첨단 칩 생산에 맡길 때 무조건 1순위로 가는 곳이 TSMC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그러니까 분량 없이 칩을 제대로 찍어내는 비율에서 아직 TSMC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라 경제 전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그럴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TSMC가 돈을 벌면 대만 경제 전체에 그 돈이 퍼지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TSMC 주변으로 장비업체, 소재업체, 패키징업체, 테스트업체 같은 회사들이 바글바글하게 붙어 있거든요. 대만에는 세계 20대 팰리스 기업 중 6개가 있고 패키징과 테스트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 2위하는 중소기업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TSMC와 함께 성장하면서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대만의 실업률이 작년 3.35%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를 벌었는데 그 돈이 경제 전체로 흘러가느냐를 보면 이야기가 좀 씁쓸해져요. 삼성전자 노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5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상한이 연봉의 50%로 묶여 있어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직원들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았다는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회사는 한국 기업 역사를 새로 쓰는 실적을 냈는데 정작 직원들은 보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번 돈이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에게까지 흘러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한국에서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보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이 5대 그룹의 매출이 한국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전체 대기업 집단으로 확대하면 80%에 육박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집중도이죠. 혈관으로 치면 대동맥에는 피가 콸콸 흐르는데 모세혈관이 전부 막혀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안 도는 형국인 거예요. 대만은 TSMC라는 대동맥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강소기업이라는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살아있으니까 경제 전체가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나온 통계인데요.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102만 9천 명이에요. 특히 청년층 실업자가 27만 2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7.4%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청년 취업자는 14분기, 그러니까 3년 반째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대만의 실업률이 3.35%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와, 이거 정말 무서운 격차 아닙니까? 한쪽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한쪽은 일자리가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57조를 벌어도 청년들의 일자리는 3년 반째 줄고 있다. 이건 성장률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밥벌이에 직결되는 이야기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나올 수 있어요. 한국도 다른 성장 산업이 있지 않느냐? 조선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물론 맞습니다. 실제로 K조선은 올해 대호황이에요.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올해 들어 미 해군함정 정비보수 사업을 각각 2건씩 수주했는데 불과 한 분기 만에 작년 연간 실적을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조선이나 방사는 분명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조선 호황이 국민 개개인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조선업 종사자 수가 한국 전체 취업자의 몇 %나 되겠습니까? 특정 산업 몇 개가 잘 나간다고 해서 경제 전체의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호황, 조선 호황 이런 것들이 뉴스 헤드라인은 만들어주지만 그게 국민 다수의 지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GDP 숫자는 올라가도 체감 경기는 바닥인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만이 한국을 초월한 건 반도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경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른바 히든 챔피언, 숨겨진 강소기업들의 두께에 있어요. 각자의 틈새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 2위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대만 전역에 촘촘하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ASE 그룹, IC 설계의 미디어텍, 테스트 장비의 어드벤텍 이런 회사들이 전부 대만에 있어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깎아주는 후공정, 검사해주는 테스트 이 전체 공급망이 하나의 섬만에서 완결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삼성, 현대, SK, LG 이 몇 개 대기업의 경제가 지나치게 쏠려 있잖아요. 대기업이 재채기하면 나라 경제 전체가 독감에 걸리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GDP 역전이라는 건 단순히 국가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의 다양성, 중소기업 생태계의 두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익 배분 구조 이 세 가지가 국가 경쟁력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IMF 전망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매년 확대돼서 2031년에는 1만 달러 이상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역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율 문제를 극복해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혀간다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반도체 공급망 다각화를 이뤄낸다면 충분히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에는 여전히 배터리, 조선, 바이오,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자체는 역대급이고 이 이익이 파운드리 투자로 제대로 연결되면 게임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기술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환율이 1,500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대만과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 있어요. 특히 청년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건 5년, 10년짜리 장기 문제로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한국이 다시 역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 추월이 장기 추세의 시작인 것인지로요. 오늘 꽤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큰 흐름을 안다고 해서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그게 대응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자산은 어디에 있는지, 내 직업과 내 자녀의 커리어는 이 변화 속에서 괜찮은 건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대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오늘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